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새해 증시도 여전히 AI가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 AI 전쟁도 사람이 한다는 것인데요. 즉 인재가 중요한데 얼마 전 KBS 다큐멘터리에서 인재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AI 전쟁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재를 갖고 있는지, 각 나라의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AI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면 그러면 결국 사람이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어떤 거 실태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뉴욕타임즈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요. 최고 수준의 AI 개발자들은 지금 2억 5천만 달러부터 연봉을 지금 셉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요? 2억 5천만 달러요. 2억 5천만 원이 네. 아니고 2억 5천만 달러. 예,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 개발자들은 네. 호날두나 네. 최고 수준의 NBA 스타처럼 네. 최고 수준 운동선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호날두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최고 개발자들도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이제 지금 AI 산업의 바틀렉도 이 인재 영입에서 걸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뭐 GPU를 얼마 확보하느냐, 전기 에너지를 얼마 확보하느냐 경쟁도 있지만 결국 또 훌륭한 인재를 빨리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세계 최고로 그 인재를 많이 쏟아내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개발자들이 키워내면 절반 정도는 또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한다고 하죠. 절반이 미국으로 네, 가고. 한국도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미국에 취업하는 그 개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한번 보고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 병목이라고 말하는 건 기업의 85%가 AI 개발자가 없어서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AI 직무 수요가 21% 늘었습니다. 그리고 AI 전문가들은 임금이 다른 인력 대비 56% 정도, 50% 이상 그 프리미엄이 붙고요. 이 경영진들의 68%가 AI 역량에서 격차를 느낀다. 우리도 AI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내가 AI를 못해서 우리 회사가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모두 네 가지가 다 결국 사람으로 수렴이 됩니다. 네. 우리가 GPU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인재를 못 구해서 뛰어난 그 AI에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 제 국가별 결국 어떤 누가 인재를 갖고 있냐가 국가 경쟁력이 될 텐데 네네. 국가별 그 격차는 어떤가요? 자,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미국에서 이제 분석한 AI 이제 그 순위인데요. 보시면 네. 이제 그림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1위고요. 당연히 차이나, 중국이고 유럽연합, 싱가포르, 그다음에 영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몇 퍼센트나 되죠? 이게 이제 점수를 여러 가지 지표를 낸 건데요. 네. 보시면 이제 압도적으로 1위인 게 인프라가 미국이 가장 앞서고요. 네. 정부 지원이나 이제 AI 설계 뭐 인력 그다음에 연구 개발 등등을 다 점수를 낸 건데 한국은 그러니까 인프라가 좋고 정부 지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력 풀이 좀 부족하고요. 자, 그럼 그러니까 AI 개발자들이 개개인은 뛰어난데 기본적 풀 자체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는 상태고요. 연구 기반이나 개발 역량이 좀 약하고 이게 또 AI를 만들어도 상용화할 수 있는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AI 지용도를 나타내는 건데 맨 위에 미국, 중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6위 정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가 상위권이고 맨 밑에 이제 쭈르륵 흩어져 있는 데는 이제 고만고만한. 그럼 1등부터 6위까지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이고. 예, 두 개가 이렇게 G3, G2가 있고 네. 나머지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영국, 한국, 프랑스가 이제 중위권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좀 싱가포르보다도 작다는 얘기네요. 작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보시면 그나마 한국은 지금 8위에서 지금 이제 꽤 많이 올라와 있는 6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그 역량이 좀 개선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요. 보시면 이거 보면 이제 오른 가로축이 스케일이고 세로축이 이제 집중도인데 단연 미국이 앞서고요. 그다음에 중국, 유럽,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한국은 이제 애매하게 한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 그림을 보면 적어도 5위, 6위 안에 드는
아직 가능성이 많은 그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강국 3대 강국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죠? 네네. 아직 6이니까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자, 흔히 개발자는 많다고 하는데 AI 인재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죠? 네. 일단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수요가 폭발하는데 기본적인 이제 그 채용하려고 하는 그 인재 수가 163만 명 정도 세계적으로 찾고 있는데 네. 실제로 AI를 개발하시는 사람은 5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0만 명 정도가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뭐 앞으로 미래 확정된다라고 하면 AI 코딩 교육을 시켜서 AI 쪽으로 뛰어들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AI 채용하는데 만약에 뉴스토마토에서 AI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면 적어도 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AI 인력이 뭐가 다르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AI 인재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AI를 이제 숙련도 낮은 티어 1과 제로와 티어 1, 티어 2를 나누면 티어 2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이제 상위 0.1% 클래스 정도 되는 거죠. 상위 0.1%. 이 정도는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정도 한 개발자 중에 0.1%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아키텍처를 개발할 수 있고 기술적인 희소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력들을 말하는데요. 이 정도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놀랍게도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분석한 보고서인데 네. 그림 잘 안 보이시죠? 맨 위에 1위가 한국입니다. 이 말은 뭐 이건 이제 오른쪽 뭐 어떤 순위냐면 1% 개발자, 예. 최고 개발자, 티어 2 개발자가 많은 비율. 그러니까 한국의 기본적 개발자가 많지 않지만 그 중에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비율은 굉장히 높다.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있다. 숫자는 네네. 적은데 그 우수한 왼쪽 사람이 그림이 있다. 이제 순위로 이거네요. 보면 네. 한국, 러시아, 이스라엘, 브라질 순인데 한국은 그러니까 개발자 중에서도 뛰어난 개발자가 많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AI 개발자 풀이 많지는 않다는 거고요. 또 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것도 재미있는 게 오른쪽 그림에서 이건 이제 남녀 비율인데요. 네. 한국은 이제 이 톱티어 개발자 중에 여성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 이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뛰어난 역량이 높은데 여성들을 많이 좀 기회를 주면 훨씬 더 이 네. 풀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네. 제안이고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이 개발 역량은 뛰어난데도 아직 그 AI 생태계가 좀 잘 잡지 못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은 숫자는 적은데 워낙 뛰어난 사람이 그래도 네. 있다. 이건 네.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근데 특히 근데 또 AI는 업계 이동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네. 그건 또 왜 그렇고 현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뛰어난 개발자들을 이게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미국으로 많이 옮겨가거나 이게 또 AI 개발이라는 건 출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원격으로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반바지 입고 집에서 이렇게 뭐 라면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은 그동안 그 GPU가 부족해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하드웨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아하.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 개발자들에게는 GPU가 총알과도 같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 압도적인 그 환경을 갖춰주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그게 어려워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단순히 AI 개발자뿐만 아니라 AI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를 하는 쪽에서도 이 하드웨어가 없어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R&D 비용을 많이 깎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그 서버를 못 돌려서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밸리는 좀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적인 문화인데 한국 여전히 연공서열 중심이고 여전히 또 창의력을 많이 깎아먹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뛰어난 개발자들이 이왕이면 연봉을 많이 주는 뭐 저 1.5배에서 2배까지 주는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로 많이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개발자들은 뛰어난 개발자들이 있는데 이 개발자들이 이제 외국으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각 나라 경쟁을 좀 분석해보면 미국은 인재를 어떻게 데려가나요? 한때 이제 화제가 됐던 거 보면은 네. 우리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가 오픈 AI에 있는 인재들을 예. 막 스카우트하려고도 예. 했는데 예. 미국은 어떻게 인재를 끌어가나요? 저커버그가 직접 이 메일을 보내가지고 음. 연봉 100만 달러, 그러니까 뭐 15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를 예. 제안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면접도 없이 채용하겠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무려 오픈 AI에 일하고 있는 뛰어난 엔지니어들한테 상대 회사한테 상대 회사한테 예를 들면 뭐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이 뭐 하이닉스의 누구 개발자를 불러오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연봉 100만 달러가 아니라 한 뭐 많게는 우리 돈으로 100억 원까지 패키지를 제안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예. MS는 아예 이제 인플렉션 AI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수하면 이제 그 독점법 위반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사람을 통째로 사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회사를 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XAI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의 최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이제 인력 확보의 경쟁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AI 인재 확보를 하는 전략은 어떤가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최고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고 뛰어난 개발자들이 많은데 중국은 또 이렇게 지금 초등학생부터 AI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AI 교과서가 등장을 했다고 그렇죠. 하고요. 예. 이제 중국은 또 천인 계획이라고 해서 10,000 탤런트 플랜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많은 뛰어난 개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 나가 있는 개발자들도 불러 들어오려고 파격적인 연봉 그다음에 집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라라는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은 이제 또 인해전술처럼 무려 535개 대학에 AI 학과가 있고 연간 4만 명 이상의 AI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카이스트는 AI 대학원을 만든 게 2020년입니다. 굉장히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이제 2019년 그때까지만 해도 AI라는 개념이 이제 막 새로운 뭔가.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서 AI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은 AI 대학원이 등장한 게 2019년에서 20년 정도 굉장히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딥시크라고 해서 중국이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든 그 소프트웨어가 있었죠. 네. 이게 놀랍게도 굉장히 이제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제안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굉장히 싸게 딥시크라는 걸 싸고 효율이 좋은 그 엔진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은 이제 이 딥시크 이용 비율이 89%, 러시아, 벨라루스, 그다음 쿠바 같은 나라들도 이제 이런 딥시크를 많이 쓰는 거죠. 이게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이 엔진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또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 AI 배우면 다들 클로드나 이제 뭐 퍼플렉시티나 뭐 GPT부터 시작할 텐데 중국은 출발선이 다르면서 굉장히 싸고도 효율이 높은 그런 이제 엔진들을 만들고 있고요. 딥시크가 한번 이제 등장한 이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이제 중국에는 가격 파괴 전쟁이 시작이 됐고 또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딥시크라는 워낙 뛰어난 엔진들이 나온 뒤에는 완전히 좀 다른 이제 분산된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무료나 거의 싸게 풀거나 알리바바는 이제 오픈소스 전략으로 하고요. 텐센트는 이제 또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거나 바이두는 이제 에이전트나 멀티모달 쪽에 특화를 하고 있고요. 또 화웨이는 공장 자동화나 산업용 AI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딥시크라는 압도적인 AI가 한번 나오고 나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양성이 확보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아직 한국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한국의 우수한 인재는 있는데 인재 유출이 그나마 또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실태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한국의 개발자들 연봉하고 그 미국 개발자들 연봉하고 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출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완전히 넘사벽이죠.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50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이상까지 넘어가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연봉이 뭐 많아봐야 좀 이제 판교 쪽에 AI 개발자들 한 1억 5천에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관리자급은 연봉이 꽤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AI를 좀 다룰 줄 안다. 그리고 기본적인 뭐 이제 아키텍처를 짤 줄 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걸 고민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 시장은 영어가 중요한 시장이 아니고 기본적인 모든 프로세스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개발자들을 한국에서 붙잡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연봉을 주거나 사실 이제 그 다른 어떤 기회를 주식을 준다거나 다른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주식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판교에 있는 개발자들을 만나보니까 사실 미국도 만약에 5억 연봉을 준다면 5억을 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 1억 5천 정도 현금을 주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주식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 주식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근데 대신 주식을 또 받았을 때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처분했을 때는 그거를 좀 광범위하게 해달라 이게 많던데요. 그런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요. 중국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전달해 드렸지만 AI 스타트업들을 홍콩 증시에 2개를 상장을 시켰어요. 올해 1월 들어서. 그게 뭐냐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상장을 해서 이제 자본을 끌어모으는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또 직원들에게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한국은 아직 대기업들 중심으로만 있고 업스테이지랑 일부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아직 이 자본이 활발하게 돌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본을 좀 투자를 하고 뛰어난 인력들을 끌어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뭐 근면성과 그다음에 또 우리는 또 이 자원이 없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걸로 해결했다면 이제는 뛰어난 인재들을 압도적인 많은 연봉을 주고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우리는 한 발 또 늦었기 때문에 아까 중국처럼 중국이 딥시크 위에 다른 이제 다양성을 넓혔다고 했잖아요. 한국도 그래서 이제 이른바 버티컬 AI 우리가 이제 뭐 GPT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버티컬 AI 쪽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또 한국이 잘하고 있는 건 여전히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연계한 그런 이제 온디바이스 AI 또는 산업용 AI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또 네. 하나 중요한 건 일본이 그 제이스킵이라고 해서 뛰어난 개발자들 AI 첨단 산업 인재들을 그냥 오면 무조건 영주권 1년 안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아직 그런 부분이 지금 그 논의만 되고 있는데 이른바 뭐 K테크 비자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미국 가느니 나는 K-팝의 나라 한국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유인을 제공할 필요도 있겠죠. 지금 말씀해보니까 일본이 1년 안에 영주권을 주고 또 중동은 세금이 0원이고 무제한 지표를 쓸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샌프란시스코에 하도 해고가 많아가지고 네.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때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을 한국에 데려온 좀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물론 그러려면 이제 단순히 뭐 한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연봉을 줘야 될 것이고 여기에 기회가 있다면 이게 터지면 엄청난 수준의 뭐 스톡옵션을 주겠다라든가 한국에 더 큰 기회가 있다라는 걸 뭐 유인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한국도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엄청난 규모의 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협력사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기회는 한국에 있다라는 걸 새로 또 이렇게 그 프로모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를 보게 되면은 제가 평양을 갔었는데 네,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과학자래요. 그래서 왜 과학자를 하니까 평양에 제일 좋은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보면 반포에 있는 아파트 주고 네. 외국에서 오면은 네, 박사회까지 병역 특례 다 면제해주고 이랬거든요. 네. 우리도 뭔가 이 국가가 뭐를 해야 이 세계적인 인재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한국은? 일단은 사실 이제 우리가 중국이 그렇게 AI 열풍이 부는 건 개발을 좀 잘하거나 이공계 쪽에 이제 우리 스템이라고 하죠. 네. 해마다 500만 명씩 이공계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벼락부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기회의 땅을 중국이 만들고 있고 한국은 근데 이제 이공계가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평가절하돼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공계에 뭔가 희망이 있다라는 걸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교육 이제 막 시작인데 오히려 이제 코딩적 사고를 키우는 그런 이제 이른바 DNA를 개조하는 수준의 어떤 이제 교육 철학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수능이라든가 입시 제도에 대한 그런 새로운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한국은 아무튼 그 전 세계에서 챗GPT를 가장 열심히 쓰는 2위, 미국에서 2위 나라고요. 다운로드당 매출도 많고 유료화에 대한 그런 의지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굉장히 환경은 좋은데 그동안 이 생태계가 받쳐주지 못했거나 이게 또 상용화하는 그런 시장이 없거나 스타트업 생태계도 굉장히 척박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이 새로운 시장이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태면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를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학교 교수의 연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나라에 보면 맞습니다. 교수의 연봉을 뭐 10배를 줘도 그게 네. 사회가 용인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 교수나 이제 그 서울권 교수들 중에 홍콩 과기대에서 그렇게 교수들 많이 뽑아간다는데 네. 홍콩 과기대에 가면 연봉이 3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그 스포츠 선수들 영입하는 것처럼 뛰어난 교수들이라면 이 연공서열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그 획일화된 연봉 테이블이 아니라 이 사람을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뭔가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면 연봉을 계속 이 협상을 한다는 거죠. 네. 한국은 그런 것도 좀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지난번에 그 삼프로 TV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셨습니다. 해외에서 고급 인재를 500만 명쯤 데려와야 된다.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이 사람 연봉 2, 3억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내수 시장 키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또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이 국적도 주고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정착을 하게 만들고 이 고급 두뇌를 만들고 영어를 이 공용어로 쓰게 하는 메가시티도 만들고 R&D 연구소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고 영주권도 주고 이 직업을 유지하는 동안 이렇게 한시적인 뭐 그린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만들면 이게 단순히 인구 감소의 대책도 되고 산업을 키우는 새로운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AI 시대에 GPU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도 0.01%의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갖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한국 이미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선순환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인재는 유출하지 않도록 쓰는 것이고 세계적인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유치할 것인가. 이거는 정부의 큰 결단, 특히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이민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취업제도, 이거를 바꾸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눠주신 이정환 솔로몬 스태프님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